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은행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인데요. 정부가 금융에 너무 과도한 간섭을 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죠.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을지,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 교란만 생기는 건 아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들의 금리 운용에 대한 간섭 어떻게 보는지 토론회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대해서 요즘 대출금리, 예금금리 조금 간섭을 하는 듯하고 어제는 정부 여당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출금을 중간에 갚을 때 수수료를 좀 받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특히 은행들에 대한 자금 운용에 대한 간섭, 관리, 감독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서 교수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먼저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이제 그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갈아탈 때 부과하거나 그다음에 대출을 계약 만기 이전에 상환할 때 이제 물어야 되는 수수료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예, 중도 상환 수수료. 은행마다 좀 다르고요. 이제 국가별로도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1.2에서 1.4%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 기간에서 차지하는 자녀일 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적용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은행마다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어려운 상황,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차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도 상환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환 수수료 때문에 이제 부담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다고 보면 뭐 시장에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개입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적절한 개입으로 본다. 왜냐하면은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금리하고 좀 달리 일종의 그 얼리 페이먼트에 대한 페널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먼저 상환하는 계약 이전에 상환하는 거에 대한 페널티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옵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품별로 그러니까 페널티 주는 상품이 있고 대출 상품이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제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2년 이내에 상환했을 경우는 2%, 그다음에 2년 이후에 3년 차부터는 1%를 적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그 문턱에 걸려가지고 많이 내는 분도 있고 적게 내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대출 기간 대비 잔존일수로 하니까 그런 차등은 좀 반영이 잘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인 거는 높은 수준이죠. 우리보다 높죠. 수수료가 좀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제 적격 고정 대출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연동되는 변동 대출에는 적용이 안 하기 때문에 고정 금리만 적용. 그건 조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정 변동금이 다 우리나라처럼 적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5년 이내 상환할 때는 0.5%, 5년 이후에는 0.25%. 그리고 일본도 지금 0.5에서 2% 적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뭐 1.2에서 1.5% 적용하니까 요 나라들보다는 이제 빨리 갚을 때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어쨌든 높은 것 같긴 한데 그 대신에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문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잔존일수 계산하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긴 한데 문제는 미국처럼 그 고정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변동금리에 대한 것도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무는 거 이런 문제 있거든요. 지금같이 시장 금리가 높으니까 변동금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어떤 뭐 1년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유예하는 거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 정책이고요. 이 기회에 우리 그 중도상환 수수료 유예에 대한 그 논의도 좀 해서 좀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를 조금 면제하라는 어떤 금융 당국의 요구, 특히 정치권도 지금 가세했잖아요. 그런 요구가 조금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한경 교수님은 이런 감독당국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는 뭐 관치금융이다 왜 이렇게 간섭하느냐 금리 결정에 수수료 결정에 그런 비판도 많은데. 금리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지금 수수료. 방금 말씀한 수수료 쪽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금융 당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게 지금 가계 부채가 많은 상황인데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이 금융 그 중간에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계속 높게 유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은 또 한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물론 은행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입장이 좀 옹색하긴 하지만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를 갈아타는 것은 본인들이 과거에 이제 금리를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좀 뭐라 그럴까요? 계속 돌려받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빌려줬는데 그걸 조기에 갚아버리면은 그 잠재적으로 미래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익 같은 걸 못 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은행들이요. 은행 입장에서 분명히 손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또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약속을 하고 한 일인데 갑자기 없애버린다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 좀 억울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경우 같으면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대출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정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 분들 얘기로서는 대출 금리 자체가 총체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오히려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당시에 높은 금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계약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뭐 줄어들지만은 향후에 이제 대출을 하는 부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비판도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 은행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취약계층에 집중해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괜찮지 않을까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하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로 은행들 얼마나 벌고 있어요? 번다는 작년도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한 3,200억 정도 벌었고요. 올해 지금 최근까지 보면 2,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은행별로 상당히 규모가 큰 거고요. 뭐 1년 정도 유예하면은 600억 정도가 이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규모로도 상당히 큰 거죠. 그 은행 입장에서들 보게 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 수익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러한 그 면제나 유예 조치가 나왔을 경우에는 수익에 타격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성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될 경우에 일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들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거, 그다음에 또 중도 이미 이제 대출 받은 거를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상환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계약자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런 그 대출 기간들을 뭐 조정하는 과정이나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가입자들은 혜택 보지만 신규 대출 일으키는 분들은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번 기회에 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니까 기회 비용을 살짝 올려가지고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준거금리에다가 가상금리 플러스 조정금리 할 때 가상금리에 그 비용을 이제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 좀 면제했다가 좋아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기존 그 대출자들이 가계부채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를 사실은 좀 그 빨리 줄이기 위해서 볼륨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합리적인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는 지금 또 DSR이나 LTV 규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는 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가계부채가 급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뭐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정책의 포커스는 기존 대출자 위주라고 보면 신규 대출자에 미친 영향은 정부가 또 향후의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은행들은 나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물리는 자기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이유가 있잖아요. 대출 뭐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근저당권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그런데 지금 올리는 거니까 뭐 은행이 갑질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없애라고 하는 거냐 이런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고스란히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미래 향후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 모든 논의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는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은행 산업 지금 금융 산업 자체가 경쟁적이지 않고 굉장히 독과점화돼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은 만일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 정해져 있고 사실은 은행 간에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은행의 지금 4대 시중은행들이나 몇 개의 은행들이 사실 그 대출 시장을 거의 독과점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담합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은행들이. 예. 만일에 이게 은행들이 그렇게 정부의 규제가 좀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런 담합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는 경쟁적인 어떤 구도를 간다 그러면은 굳이 정부에서 일일이 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춰라 높여라 말할 필요 없이 은행끼리 경쟁을 하면서 당연히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는 데도 생길 것이고요.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많이 대출해 가세요라는 은행도 생길 것이고 우리는 굉장히 건전한 은행이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상품을 다양하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자율성을 좀 줌으로써 더 다양하게 갈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독과점적으로 지금 행위하고 있고 또 독과점적으로 행위하도록 정부에서 좀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근본적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요 은행이 우리가 4개, 5개밖에 안 되잖아요. 예. 뭐 대출 금리 좀 다르다, 예금 금리 다르다 하지만 차이 나는 거 거의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사실 다 없고 똑같이 이익 많이 누리고 똑같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의 이 과점 그런 상태가 감독 당국도 과점을 이렇게 조금 다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간섭을 지금 불러온다 이런 얘기인데 누구나 다 그러면 취약계층에만 이번에 수수료 면제가 되잖아요. 취약계층하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상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예, 보통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신용등급 하위 30%, 그다음에 신용등급 평가 기관인 KCB의 7등급 이하 취약차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취약차주라고 인정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 이제 면제가 되면 한 600억 정도가 줄어든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일단은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좀 중소상공인들 분, 그다음에 좀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대상자를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에서는 이런 신용등급 KCB 7등급 이하 뿐만이 아니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당정에서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은행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궁색한 이유를 많이 얘기는 하지만 이제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시중은행들의 그 이자이익만 40조가 넘어가거든요. 40조. 예, 40조가 넘어가는 데서 한 600억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수익에 큰 차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성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은행마다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좀 보호받아야 될 정책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정치권과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면제해주면 정말로 실제 혜택을 볼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갚을 사람이 있는지.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더 낮은 대출로 바꿀 대출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계속 올라가는데? 뭐 당연히 혜택을 볼 분들은 당연히 계실 거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비판은 또 나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빚을 성실히 갚았던 분들은 과거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다 물고 갚았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정부에서 뭐 이거 관련돼서도 보면 정부에서 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것은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어떤 개인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크게 말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워낙 지금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이제 금리 인상 랠리가 시작됐고 내년에도 뭐 랠리가 그렇게 빨리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게 되면은 아마 취약계층 쪽에서는 아마 올해 내년쯤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혜택이 광범위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형태의 약간 금융 복지의 형태로서 이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것이 뭐 복지 형태의 한 가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이렇게 뭐 저희가 이제 금융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제 만약에 없애면 대출할 때 다 계약을 하잖아요. 2년 갈 거, 3년 갈 거 전부 철저하게 은행도 나름 준비해서 계약을 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애버리면 뭐 대출 계약은 왜 하나? 언제든지 갚을 때 이렇게 수수료도 못 받게 하니까 그런 불만도 하여튼 여전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자금 운영을 상당히 계획대로 할 거로 염두에 두고서 대출을 해줬는데 중도에 그냥 갚아버리게 되면은 자금 운영의 은행 입장에서는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널티를 부여하는 거예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좀 개선돼야 될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레벨은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 우리 1.2에서 1.5 정도 되잖아요. 물론 이제 잔존일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하긴 하지만 수수료율이 이제 다른 유럽, 스페인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뭐 0%대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안하면 우린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고 가장 또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전에 금리를 알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에 갚는다는 건 조금 약간 계약 위반성이 있어요. 차주 입장에서. 근데 변동금리라는 건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변동금리 이자를 더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상환에 대한 그 부담을 느끼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상환을 못한다? 이거 은행도 안 좋고 사실 소비자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담하는 거를 고정금리 쪽으로 미국처럼 고정금리 대출에만 적용하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고정금리는 조금 계속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변동금리 쪽은 적용 안 하고 고정금리 쪽만. 하여튼 이번 기회에 중도 상환 수수료 뭐 일시적으로 면제해서 생색만 내지 말고 도대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고정 변동 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좀 논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 앞서서 지금 금융당국에서 한때 왜 예금금리, 은행 예금금리가 5%가 올라가니까 5% 넘지 마라, 뭐 저축은행은 6%인가요? 넘지 마라, 못하게 좀 간섭을 했고 대출금리 뭐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한다면서요. 그런 간섭, 그것도 좀 과도한 간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말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조금 보게 되면 올해만 해도 한때는 이제 대출 금리가 빨리 오른다고 그걸 이제 오르지 마라라고 금융감독원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대출 금리. 나중에 또 이제는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예금 금리 왜 이렇게 안 오르느냐? 바꿔 말하면 예대 마진이 왜 이렇게 크냐? 이거에 대한 또 비판도 한 적이 있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그래서 예대 마진을 줄이려고 은행들에서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최근에는 예금 금리도 너무 많이 올리지 마라. 왜 올리느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물론 각각의 경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대출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걸 막는 것은 이제 취약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예금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 금융 시장 자체가 너무 예금 금리 쪽으로 돈이 확 몰리다 보면은 다른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금 금리를 올리면은 금융 당국에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래서 취약 차주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금 금리 올리는 거 좀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금 문제를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외과적인 수술을 해서 딱 거기에 서지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좀 너무 큰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움직이게 되면은 이 경제 전반이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가계에 영향만 받는 게 아니라 기업 모든 이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인데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특정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한 것처럼 그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방금 조금 얘기처럼 취약계층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취약계층들한테 맞는 정책을 즉 이제 정말 필요한 정책들을 맞춤형으로 딱딱 집어넣는 것이 맞지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걸 금감원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바로 감독하는 곳인데 예. 그런 곳에서 금리를 올려라 낮춰라 하는 것은 마치 시장에서 이제 그 물건 가격을 올려라 낮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너무 강력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리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지나친 개입을 하는 것은 시장 자체의 시장 참여자들을 스스로 자율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뭐가 이득인지에 대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네, 지금 성 교수님은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요구나 압박은 조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대한 간섭은 굉장히 비판을 하시네요.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예, 저도 송 교수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뭐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걱정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게 일단은 그 지금 예금금리를 규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그 예적금 금리의 이제 그 자중평균 금리라고 하는 그 코펙스 금리 예. 은행들이 이제 자금 조달 비용 조달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변동형 주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주담 대출 금리가 지금 8%대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예금 금리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예금 금리를 억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예. 대출 이용 안 하고 예금만 하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분들도 예, 있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후생이 저하되죠. 이익이 저하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 근데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자금 조달 코스트가 은행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네. 나름대로 그 운용의 어떤 그 금리 수준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내세운 그 조달 비용이 사실 예금 금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사실은 다 규제해버리면 다시 우량은행들이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우량은행들은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우량 은행 쪽으로.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시장 질서가 어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대출 금리를 규제하고 싶다. 예. 근데 지금 보면 변동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맡기는 거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규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이 지금 변동금리 대출보다 높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변동해서 고정으로 갈아타고 싶은 거잖아요. 금리 상승기에. 네. 근데 고정이 높으니까 주저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정이 왜 높으냐?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고정금리 대출이 그런 준거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반영하는데 가상금리에 은행들이 향후에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되기 때문에 높게 책정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가상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 가상금리에 적용되는 은행들의 목표 이익률, 님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 예. 그다음에 지준 예치금, 네. 위험에 대한 그 프리미엄. 그다음에 업무 원가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돼서 가상금리가 설정이 됐는지 그 고정금리가 지나치게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예금금리를 통해서 변동금리를 규제하면 금리가 대출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우리 성 교수님 말씀대로 정확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대금리 차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좀 좁혀야 된다.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올려라는 압박이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예금금리 너무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좀 은행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은 불만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근데 과연 은행이 장기적으로 불만이 많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아 불만이 없을까요? 불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재 시스템, 현재 상당히 관치적인 금융 통제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뭐 아까 중도 상환 수수료 가지고 경쟁을 한다든지 금리를 가지고 경쟁할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재밌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몇 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이제 두세 개를 몇 개를 이제 허가를 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인터넷 은행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달라진 것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이렇게 돈을 예금, 적금, 출금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 전에도 시중은행들에서 스마트폰에 그 앱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분이 느끼시겠지만 뭔가 인증서 집어넣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졌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중은행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시중은행들의 앱을 써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왜 이렇게 간편해졌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왜냐하면 인터넷 은행이 그렇게 하니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만났던 시중은행 관계자분들도
정말 많이 고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그게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즉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은행들도 알아서 거기에 맞춰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데 네. 지금처럼 경쟁에 노출될 필요가 없고 경쟁을 하지 말려고 하는 상황 같으면은 네. 굳이 뭐 금리 가지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뭐 중도 상환 수수료 낮추라고 하면 낮추고 예. 올리라고 하면 올리고 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금융기관이 힘들어지면은 그때는 또 정부가 도와주겠지. 이런 굉장히 의존적인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이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지는 그렇군요. 굉장한 기회의 창을 닫아버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대금리 압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처럼 은행들은 겉으로 제스처를 표하는데 실제로는 좋은 거죠. 너댓 군데가 서로 이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오히려 관치금융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은행들의 이익이 부실이 되면 정부가 조금 지원해주는 문제 계속 은행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은행이 부실에 빠지면 정부가 구제해주고 이익이 많이 나면 경영진들이 나눠 먹고 금융의 기본적인 불가피한 겁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대마불사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라는 거는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고 나중에 부실이 되게 되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넣어줘서 네. 회생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던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그 은행들이 이익을 낼 때는 상당히 이익을 규모를 많이 내면서 위험 테이킹을 하고 나중에 정부가 그런 것들을 메꿔주고 그러면서도 정부가 어떤 이 공공성을 강조할 때는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반대 의견을 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관치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과거에는 어느 기업, 어느 차주에 대출을 해줘라. 위험 수준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압력을 넣어서 그게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예. 부실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관치금융이었다 보면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사실은 관치금융에 오해를 받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수수료라든지 금리 규제 이런 것들이 자칫 은행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쪽의 오해를 받는데 그건 금융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금같이 시장에 개입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보면 그걸 관치금융으로 우리가 다 일괄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명분을 가지고 금융당국이 개입을 했을 때는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은 좀 거기다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은행도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에 의해서 공공성을 강조를 해서 이제 그 시장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어떤 재무적 상당히 위험이 커질 때 좀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예. 은행에 대한 신뢰성도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독 당국이 명분을 가지고 개입을 하면 이른바 반시장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금융 당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금융 회사들의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압력들이 지금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금 금리 다음에 대출 금리,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 또 뭐 어떤 식으로 계속 이런 어떤 간섭, 개입, 관치금융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들은? 아마 뭐 지금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은행들의 행위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뭐 전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만일에 힘들 것 같 여러 힘든 네. 이제 그 분들이 계시면은 위로 뭐 은행 당국에다가 네. 어떤 기금을 조성해 달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일을 하지만은 은행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최소한 그거에 대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비슷한 모양을 내면서도 또 나름 이 현재의 그 독과점적인 시스템 하에서 안주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올해 아까 은행 서 교수는 이자 수익이 은행들이 40조가 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기업들 어렵고 중소상공인들 어렵고 취약계층들 뭐 절벽으로 몰리는데 은행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꼴이 되는 건가요? 그럼 결국? 뭐 은행만 꼭 이익을 많이 낸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은행들이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순이자 마진이 줄면서 사실 좀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이제 순이자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거죠. 금리 상승기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예대 마진 갖고 이제 사업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좀 집중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또 사실 반대가 되면 사실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너무 이제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익이 출렁거리는 그런 문제점은 좀 해결해야 돼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 같은 경우는 비이자 수익 비중이 높거든요. 네. 뭐 신탁 수수료라든가 기타 다른 예대 마진 이외의 어떤 수익 구조, 외환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이자 수익에 급급해서 이 대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런 행태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은행들도 그렇게 해서 좀 이자 수익 외에 뭐 수수료 수익 좀 늘리려고 중도성한 수수료도 좀 받았더니 이제도 받지 못하게 하니까 이리저리 자꾸 중간에 좀 입장도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행들 불만. 뭐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이제 뭐 자율성이 없는 건데요. 또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 없는 하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그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은행 입장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은행이 지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별로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좀 더 좀 이 상황을 깨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은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정부에서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융회사, 특히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리 압박 문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